공통국어 1 해냄출판사 대단원 2의 1 별 해는 밤 요거 하는데, 자 목차 펴셨어요? 자 1, 2, 3, 4라고 써있죠? 여기다가 한번 자 1, 2, 3 묶으시고, 요렇게 하나 묶으시고, 자 요렇게 하나 묶으시고, 이렇게 자 이럴 때 서정적 갈래 노래하기 문학이라고 하고요. 대표 갈래가 시예요. 서사적 갈래라고도 하고요. 얘는 이야기하기 문학이라고 하고 소설이 대표예요. 극갈래는 희곡적 갈래 보여주기 문학이라고 하고, 노래하기, 이야기하기, 보여주기 이런 말은 요즘은 안 나와요. 자, 극갈래 희곡하고 시나리오가 대표 갈래예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에요. 그 다음에 교술적 갈래의 대표는 수필이에요. 사실 교술적 갈래의 대표는 가사예요. 가사인데 현대문학으로만 따진다면 그냥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요렇게 세 개. 자, 아마 두 번째까지만 갈 텐데 영웅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예. 응? 자, 영화나 이런 걸로 보고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써보세요. 글을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시에서 시를 이끌어가는 목소리는 화자라고 하고요.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그래요. 다른 거예요. 자, 저학년 때에는 시의 경우에는, 윤동주의 시의 경우에는 화자가 곧 작가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같다라는 게 아니고요. 화자 시를 이해할 때 작가의 인생을 고려해서 작품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뜻이지, 진짜로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소설만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써보셔야 돼요. 시적 화자도 마찬가지로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적 산물, 작가의식의 대리인, 작가의식은 주제를 뜻해요. 이런 말로 나와도 맞는 거예요. 화자는 서술자만 상상의 산물이고 시적 화자는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되죠? 반면에 자, 이번 시험 보면 아니겠지만 수필의 경우에는 작가가 작품 속에 나오는 서술자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품 속에 나오는 서술자의 사고방식, 말투, 행동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은 곧 작가의 말투, 사고방식, 행동방식, 가치관과 같아요. 이럴 때 사고방식, 말투, 행동방식, 가치관 이런 걸 두 글자로 개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작가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문학 형태가 수필이에요. 그래서 얘를 개성의 문학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이게 거의 필수적으로 나왔는데 쪼개서 하다 보니까 요즘 잘 안 나오더라. 자, 이와 같은 것을 개성의 문학이라고 한다. 그 이유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작가가 곧 말하시면 돼요. 서술자가 곧 작가이기 때문이다. 이걸 고르시면 되는데, 됐죠?
자,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뭐부터 본다고요? 일단 학습 목표 단원의 길잡이 보시고, 요건 그래도 보셔야 돼요. 자, 작품의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 시라고 한다면 운율을 써서, 운율 있는 말로 다양한 표현 방법이나 심상을 쓰죠. 뭐 감각적 심상, 비유적 심상, 상징적 심상, 이런 것들을, 또 다양한 시적 전개 방법,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상화하는 거예요. 자, 소설이라고 한다면 서술, 묘사, 대화, 뭐 이런 다양한 문체를 통해서 또 형상화하는 거고. 내 말 듣고 있는 거죠?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맥락. 맥락은 이게 학습 목표로 되게 중요한데, 작가적 맥락, 독자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까지만 일단 아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텍스트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학습활동 이런 데 나올 거니까 그때 해드릴게요. 자, 요건 이제 보시고, 자, 이런 걸 익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정관례 보세요. 자, 서정관례 50쪽. 자, 작가의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 양식, 대체로 독백인 거예요. 자, 주관적 정서. 미술 치면서 보세요. 자, 작품 속 화자를 내세요. 화자는 작가식의 대리인이에요. 상상의 산물이야. 개인의 사상이나 정서, 주제죠. 여기 주제예요. 주제의식, 작가의식이에요. 주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시 형식의 핵심은 운율이에요. 음악성이에요. 얘가 형식이에요. 언어로 형상화하여. 이건 문학이기도 한, 어쨌든 이거 운율이는 언어까지 붙여쳐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근데 그냥 언어로 썼다고 무조건 문학인 게 아니고 형상화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라든가 비유적 심상이라든가 상징적 심상이라든가 다양한 표현 방법이라든가 를 사용해서 구체화시켜서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너무 작아요? 보였어요? 자, 이 중에 비유, 상징, 반어, 설 등 다양한 표현 방법 활용해 주제의식을 함축적으로 드러냄.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서정갈래 요소 그랬는데, 시의 3요소는 보통 주제, 운율, 심상 그래요. 주제라는 말 대신에 정서라는 말을 썼네. 얘는 형식적 요소고요. 정서와 심상은 내용적 요소예요. 얘도 내용적 요소고 얘도 내용적 요소예요. 자, 심상에는 뭐뭐 있다고요? 심상에는 감각적 심상, 비유적 심상, 상징적 심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비유 안에 직유, 은유, 대유, 화류, 의인법, 요 5개가 비유예요. 쓰면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 다양한 표현 방법, 이거 표현 방법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여기 법자가 붙은 표현 방법인 거야. 이런 표현 방법도 내용적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함축적인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 잘 안 보여? 그 다음에 자, 이게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우리 방학 때 이런 거 했었는데, 자, 이 부분 보세요.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대상 상황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한다 이랬잖아요. 자, 요거 어떻을까? 밑에 써볼게요. 자, 참고 구체화하는 방법. 기억나나 이거? 요거 기억나요? 쓰지는 마시고 장미꽃 찔꽃으로 꽃에서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장미꽃을 꽃으로 범위를 넓혀 무슨화? 일반화. 꽃처럼 볼 수 있는 걸 볼 수 없는 걸로 바꾸는 걸 관념화, 추상화. 아름다움에서 꽃으로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걸로 바꿔 구체화, 구상화. 그 다음에 범위를 좁혀 특수화. 근데 그냥 보통은 일반화를 관념화, 추상화 대신에 포괄적으로 쓰고 특수화라는 말 대신 구체화, 구상화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다 묶어서 형상화 이래도 되고 좁은 의미 형상화는 여기를 말해요. 이럴 때 다시 보세요. 추상적인 어른, 우리가 눈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걸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걸 이렇게 바꾸는 거를 구체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자, 그녀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꽃이다 이러면 뭐 한 거예요? 구체화한 거예요. 자, 그 이외에 구체화하는 방법들 이거 당장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너무 어려울 거 없어. 그냥 나중에 이제 좀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자, 언제 구체화되는 거냐? 구체화를 쓰면 구체화돼요. 자, 구체의 반대말은 관념어, 추상어예요. 사랑, 희망, 용기, 이상 이런 거. 근데 책상, 의자, 시계, 구름 이런 거 볼 수 있죠? 이런 건 구체화. 구체어를 쓰면 구체적인 거예요. 두 번째, 감각어의 사용. 대표가 색채요. 예를 들어서 파랗다, 노랗다, 빨갛다 이런 색깔. 시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소리, 청각, 따뜻하다, 차갑다 이런 거 피부 촉각으로 느낄 수 있죠. 이런 감각어. 세 번째, 이거 세워서 쓰는 거 글씨가 너무 개판이다. 자, 세 번째, 비유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법을 쓰면 100%는 아니고 되게 구체화되는 거지 반드시 그건 아니에요. 요게 이제 아까 여기 나온 비유적 심상을 쓰면, 자, 여기 보면 심상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안에 감각적 심상, 비유적 심상, 상징적 심상이 다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이런 걸 쓰면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되고 플러스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쓰세요. 생동감. 됐죠? 자, 그 밖에 네 번째, 다 묶어버릴까 그냥? 자연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 묶어버릴게요 그냥. 뭐 감정입 같은 자연물을 사용하는 경우. 뭐 사슴이 외롭게 운다. 그럼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걸 사슴에다가 이입해서 표현하면 화자가 되게 외롭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인용하는 거예요. 행동 묘사를 주는 거예요. 음성 상징어를 쓰는 거예요. 의성어 있대요. 그 밖에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구체적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때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좀 범위가 좁은 의미? 그렇다고 뭐 동네만 되는 건 아니고 명나라, 조선, 신라 이런 식으로 어느 시대인지 어느 동네인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구체화예요. 자, 그중에 우리는 오늘 요거야. 비유법을 써도 구체화가 되는 거야. 이게 됐죠? 요게 비유적 심상인 거예요. 개관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 우리 이거 지난번에 했던가? 이거 지난번에 이거 해줬죠? 작가적 맥락, 독자적 맥락 이거 했죠? 반영론 이것도 했나? 반영론, 효용론 했다. 어? 한 거 같은데? 했잖아요. 8쪽 봐봐. 8쪽 맥락이라는 말은 안 썼는데 맥락 밑에 있기 때문에 안 쓴 거고, 여기 작가적 맥락, 독자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작품만 따지면 텍스트적 맥락,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 상호 텍스트적 맥락.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려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걸 표현론적 관점, 독자에게 어떤 쓸모가 있느냐, 어떤 교훈을 주느냐, 어떤 감동을 주느냐를 따지는 걸 효용론적 관점. 문학작품이 모델로 삼은 현실이 어떤 시대였느냐를 고려해서 해석하면 오방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각각 사회문화적 맥락, 작가적 맥락, 독자적 맥락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외재적 관점. 작품만 갖고 따지는 걸 내재적 관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응? 아마 맥락이라는 말로 주로 쓰실 거예요. 됐죠? 아까 몇 쪽이었죠? 50쪽? 자, 50쪽 다시. 요거는 아까 8쪽 참고 이렇게 쓸까요? 자, 여기다가 페이지 8 참고. 똑같은 걸 또 쓸 필요 없잖아요. 이게 뭐야? 이걸 맥락이라는 말에서 그냥 작가적 맥락, 이거 작품 아니다. 작가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독자적 맥락이 작품을 봐도 되겠구나.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별 해는 밤 학습활동 먼저 보고 올 거예요. 자, 학습활동 먼저 보자. 자, 별 해는 밤의 시상 전개 방법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쓸쓸함, 애틋함, 그리움, 부끄러움과 기대감 이랬는데, 자,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자, 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냐면요. 자, 여기 지금 현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과거라고 돼 있죠. 여기 다시 현재죠. 미래죠. 그럼 시간의 순서가 막 뒤집어졌죠. 그럼 이거를 계절의 변화는 크게 봐서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이잖아.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요번 내신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수능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계절의 변화 안 맞아요, 지금. 시간의 흐름이 아니란 말이 뒤집어졌잖아요. 이럴 때는 시상 전개에 있어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우리 책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짜증나지만 나중에 바꿔야 돼요. 참고 써주자. 자, 참고로 써보세요. 원래는 시상 전개에
시간의 흐름이 또는 계절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에 그러려면 과거인지 미래로 가야 돼요. 응? 아니면 과거인지 미래로 되는 부분만 묶어서 A 이렇게 해서 묶어서 내든가. 전체로 하면 1년이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오히려 역순행인 거예요. 응? 너무 어렵냐? 졸려서 그래? 자다 왔어? 하나 보. 응. 야, 지금 못 끊어. 응. 요거 완료하고 시작. 다시 버리고 다시 보고. 응. 아이. 그래. 그 다음에 어쨌든 요거 시가 무엇을 기준으로 전개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눠서 A, B, C, D 이렇게 하고 문제 낼 거예요. 정사가 올바로 연결된 것,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낼 수 있겠어요. 자, 별 해는 밤에 드러난 서정 갈래의 구성 요소, 운율, 심상, 시상 전개 방법 이런 것들. 자, 문장 구조의 반복. 자, 문장 구조의 반복 써볼까요? 자, 문장 구조는 다른 말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을 써요. 통사 구조의 반복. 그럼 뭐가 형성돼요? 운율이 형성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림의 대상을 나열, 열거법을 썼어요. 본문에 다 할 거예요. 뭐뭐는 뭐뭐하는 까닭이요 뭐뭐하는 까닭입니다. 의 대꾸법. 열거법, 대꾸법. 표현 방법이 쓰였다는 거지. 읍니다. 의 문장 구조. 이거는 위에 거랑 똑같죠? 근데 읍니다 자체는 읍니다 자체는 자 종결어미 의 반복 이렇게 나와도 돼요. 종결어미가 반복될 때는 가군을 형성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연의 시행 배열이 다른 양과 달라요. 거꾸로 요거를 보기로 준 다음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연 A, B, C, D 해놓고 고르게끔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오연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응? 자, 행구분 없이 산문 형태로 쓰이는 구절이 있다 보면 보긴 봐야겠지만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짧죠? 행이 짧잖아. 그게 갑자기 길어졌죠? 그러면 자, 왜 그렇게 썼느냐? 산문적 리듬으로 여기서 처음 한번 볼게요. 자, 산문적 리듬, 산문적 호흡이야.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자, 산문적 호흡 이렇게 써도 돼요. 산문적 빠른 호흡 이렇게 해도 되고. 격정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 강조하고 있는 거다. 본문에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3. 감각적 심상에 잘 나타나는 식구.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보고. 효과는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구체화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어떤 화자의 그리움 뭐 이런 것들 내용이죠. 을 효과적으로 잘 드러낸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본문에서도 할 건데 중요해요. 감정이입이. 자, 본문에 하겠지만 따는 밤을 새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신을 벌레처럼 느꼈던 모양이에요. 응? 식민지하에서의 지식인은 친일을 해도 아주 중요한 자리에는 조선인을 쓰지 않아요. 한계를 두는 거예요. 응? 자기 민족이 아니니까. 근데 지식인이니까 사회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얼마나 자신의 능력이 비참하고 그렇게 느껴지겠어요. 그죠? 벌레같이 힘이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응? 원래는 시가요, 여기서 끝냈대요. 응? 이 양반이 연희 전문학교에 있을 때 정병욱이라는 후배, 5살 어린 후배예요. 이 양반이 고전문학계에서 천재소리를 듣는 분이에요. 나중에 이 양반의 아들이 정학성이에요. 왜 이렇게 잘하냐? 우리 고전문학 선생님, 교수, 고등학교는 아니고 대학 교수의 아버지가 정병욱 씨예요. 되게 겸손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항상 그래. 근데 이제 이 정병욱 씨에 비해 윤동주는요, 굉장히 이 정병욱 씨가 어떤 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탁탁탁 나온대요. 그 책은요? 이렇게 쭉 나온대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요절을 했어요. 28에 일찍 죽었죠. 근데 물론 이제 그 학교를 약간 꿇기도 하고 그렇긴 했는데 뭐 집안 형편도 좀 아주 못 사는 집안은 아닌데 아주 이렇게 부자 그러진 않았나 봐요. 집이 용정에 있어요. 중국 땅에 있다. 중국 애들이 중국 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요? 중국인이라고 걔들이 그러는 거잖아. 자, 용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도 쪽에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성격도 되게 좀 완벽주의자, 깔끔하게, 아주 작은 잘못만 해도 되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인가 그렇대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런 삶을 추구했던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잘못만 해도 쪽팔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거지.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게 시만 쓰고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은 힘겹게 죽어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벌레에다가 이입해서 표현한 거예요. 좀 더 본문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여기까지 딱 써가지고 정병욱 씨한테 줬대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랬더니 5살 어린 정병욱 씨가 선배님 좋은데, 시가 좋은데 너무 절망적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뒤에가 좀 허한데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사실 저도 그 습작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 글을 많이 썼지만, 누가 내 글을 막 찍찍찍 긋고 뭐 잘못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기분 더럽게 나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이런 생각인 건데 네가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윤동주 책도 많이 읽었고 완벽주의자고 되게 깔끔한 성격이고 작은 잘못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책에 밑줄 한번 치지 않았대요. 왜냐면 이제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읽은 거하고 1년 있다 읽은 거하고 10년 있다 읽은 거하고 다른 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커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밑줄도 안 치고 깔끔하게 쓱 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거 끝이 화한데요? 5살 어린 후배가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좀 팍 상할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래요? 하고 밑에 몇 행을 더 붙였어요. 그래서 교정된 거예요, 마지막. 그러나 그 뒤에가 마지막 요 구절이 나중에 추가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시상이 여기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좀 뭔가 허하고 절망적이고 체념적 이런 느낌이었는데, 부정적이었는데 여기서 희망적으로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상이 전환이 돼요. 나중에 이따 다시 쓸게요. 응?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이거 알고 가자. 우리 시대 사회 문화적 맥락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거 한번 알고 갈게요. 자, 별에는 밤이 창작된 시대 상황. 그럼 무슨 맥락이에요? 쓰세요.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거예요. 관점으로 따지면 반영론적 관점, 모방론적 관점이면 재미없구나 표정이 보니까. 근데 뭐 어떡하냐? 재미만으로 하는 거 아닌데. 하다가 또 깨닫는 게 있으면 재미도 있는 거예요. 자, 창식이면 뭔지 알죠? 쪽발이식으로 이름을 성씨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야마다 이런 식으로, 다나카 이런 식으로, 응? 뭐 나카무라. 이 나카무라 어떻게 쓰냐? 그 마을 촌자 쓰는데, 응? 아, 나카무라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나 마을 촌자? 자, 뭐 야마다, 다나카, 나카무라 이런 식으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냐. 창식, 근데 이제 자, 윤동주는 창식이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대요. 했는데 본인이 한 건 아니고 엄마가. 왜냐? 우리 아들이 창씨 개명을 안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창씨 개명을 한 거예요. 무슨 이름을 했는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그때 쓴 시가 참여록이에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반성하는 내용이거든요. 응? 자, 창씨 개명은 조선인을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한편 차별과 규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목적 실시였다. 너 창씨 개명 안 했어? 못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지. 차별하는 거예요. 일제는 1939년 11월 창씨 개명령을 공포하고 194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윤동주의 동생인 윤일주는 그가 작성한 윤동주 연부에서 1941년 말 고향집에서는 일제 탄압에 못 이기고 동주의 일본 유학 수속을 위하여 성씨를 히라누마, 평소가 되냐? 히라누마로 창시하였다라고 기록. 그러니까 윤동주 창씨 개명 하긴 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양반이 친일했냐? 그건 아니고, 응? 적극적으로 일본인 따라다니면서 친일한 작가도 있어요. 서머식이라고 있어요. 그 위에. 응? 아까 그래. 알아요? 그 사람. 그래. 맞아. 근데 우리 언급을 하지 말자. 언급을 하지 말고 서머식이라고 있어요. 그 뭐랄까 구차다 진짜. 왜 친일했냐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일본이 100년 갈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윤동주와 이육사는 뭐냐 그러면, 그죠? 특히 이육사는 사실 독립운동, 독립투사예요. 시인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시인으로 알고 있지만 15살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 시작한 분이에요. 중2 때. 대단하죠? 그때 쓴 시가 소년이라는 시가 있어요. 가면 솔직하게 겁난다고 그래요. 겁나죠. 중국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지. 애긴데 솔직히, 그죠? 이황의 후손이에요. 몇 대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응? 이미 한문학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한시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있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미 10살 때 집에서 막 장원하고 그랬대요. 제가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독립운동하러 갔는데 솔직하게 겁이 난다고 해요. 그래도 민족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그런 내용의 시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 근데도 뛰어드는 거잖아요. 존경할 만하죠. 응? 윤동주를 존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가 일본 일제치하 때 태어났으면 창씨 개명 안 했을까요? 저는 죽어도 독립운동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자, 결혼했다고 치자. 부인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내가 취직이 안 돼요. 창씨 개명 안 해가지고. 그래서 쫄쫄쫄 굶어요. 부모님 영양실 쓰러지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취직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뒤에서 독립군을 도와준다거나 독립자금을 댄다거나 그럴 수는 있잖아요. 자,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친일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자, 그래서 부끄러운 이름을 느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화자의 태도 이거 중요해요. 앞에서는 뭔가 절망적이고 뭔가 포기하는 듯한 이미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정병욱 씨의 뒤가 좀 허전해요 라는 말을 듣고 바꾼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전환이 돼요. 자, 한번 표시 한번 해보고 앞에 다시 한번 볼게요.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했다. 부정적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그러다가 뒤에서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별표 치시고 이 구절을 좀 외우세요. 이육사, 윤동주, 유치환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대로 고르셔도 되는데 요런 말이 나와요. 요 말 한번 써보세요. 요즘은 이게 잘 안 나오긴 하던데 여전히 내신에는 나올 수 있어요. 뭐 앞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 배울 때도 여전히 우리는 자주 나오긴 해요. 문제는 잘 안 나왔지만 요즘 안 나오지만.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영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띄어쓰기를 고려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줘 볼래요? 다시 한번. 부정적 현실 인식과 극복 의지.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자, 제가 의식을 한번 해볼게요. 부정적 현실인식과 극복의지. 요거하고 부정적 현실 인식과 극복의지. 자, 부정적 현실인식과 극복의지. 부정적 현실 인식과 극복의지. 뜻이 다른 거 알겠어요? 잘 모를까요? 자, 부정적 현실인식과 극복의지 그러면 사고방식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어. 사고방식이 부정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부정적 현실 인식과 극복이지 그러면 현실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걸 알아. 알지만 포기하지 않고 극복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2004학년도 아니다. 1994학년도 첫 수능이에요. 첫 수능에 264의 광야가 나왔어요. 요게 교과서에 실려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나왔는데 264 그러면 윤동주 그러면 시적 화자의 현실인식과 대응이 요거에 해당돼요. 근데 요거를 그럼 지금 말이 잘못된 거지. 이게 표현이 중의적이잖아. 그럼 사실 잘못된 표현이지. 근데 이게 특별히 문제 없이 그냥 이의제기 없이 넘어갔어요. 왜냐? 264 씨는 전국에 있는 고3 수험생이 다 배웠거든. 그럴 때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읽는 걸로 배웠어요. 이렇게 부정적 현실을 묶어요. 부정적 현실 인식과 극복이지 이렇게 읽는 걸로 배웠어요. 사실 문장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중의적이니까. 그러나 교과서에서 이미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시험에 나오면 요 말인 이거 해석이 잘못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부정적 현실과 극복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개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요런 의미다. 마치 일종의 개념어처럼 쓰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64 윤동주 씨의 특징, 현실인식, 화자 현실인식과 대응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화자의 현실인식과 대응이 유사한가? 자, 화자의 선생님이 찍어주는 거 다 나와. 써야 돼. 화자의 현실 인식과 대응이
유사한 것 고르시오. 그러면 저항시를 고르면 돼요. 저항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육사. 윤동주 씨가 그대로 또 다른 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유치환. 유치환의 시는 어떤 뭐 1월 생명에서 이런 것들이 바위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제목도 좀 적어줄까? 이육사는 절정, 교목 이런 게 나오고 유치환은 1월 바위 생명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응? 일단 잠깐만이라도 알아둡시다. 제목 적어줄까? 요즘은 시를 잘 내진 않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해줬어. 자, 요거는 이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자, 자, 유기적분 주제. 자, 주제는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마지막에 할게요. 요거 요번 우리 수능 특강에 실렸는데 이거. 올해 수능 특강에. 아, 수능 특강 유형편에 실려. 유형편에. 적용편에는 안 실리고 유형편에 실렸더라. 응? 그래서 요것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수능 특강에 있는 거 문제 싹 갖고 와서 낼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절레절레 할 거 없어. 내일부터 할 거야. 알아야지. 응? 자, 여기에도 별이 나오네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함수적인 의미가 어떻게 비슷한데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자, 아유 상징도 있네. 아유, 야, 개관하다 시간 다 가겠는데. 자, 요거는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56쪽에 상징. 자, 얘들아, 자, 비교하고 비유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비교, 비유 설명해 줘 보세요. 비교하고 비유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비교는 두 대상을 옳지. 한 개의 뭐라고 해야 되지? 순서가 바뀌었는데? 네? 어디에 속하는 범위가 같아 달라? 같은 범위에 속하는 두 가지 대상의 뭐를? 공통점.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공통점을 뭐에서 설명하는 거야? 견주다. 일단 외워볼까? 자, 비교. 같은 범위에 속하는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을 견주어 설명하는 방법. 견준다. 비교 대조를 말해요. 그 중에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 외워야 돼. 고3이나 돼갖고 맨날 틀린 새끼들 있어. 외워야 돼. 대부분 틀려. 1등급 다 틀려. 되게 틀려. 외워야 된다. 비유. 그럼 이제 비유는 나와야지. 비유. 비교가 같은 범위였지. 비유는 다른 범위인데 두 대상에 뭐를 들어? 비교랑 유사해. 비교나 비유나 공통점 유사점이야. 근데 비교는 범위가 같은 것끼리고 비유는 범위가 다른 것끼리. 근데 범위가 다르니까 공통점이라는 말이 조금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유사성, 유사점을 빗대어 표현했다. 자, 그러면 비유가 성립하려면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 있고 원관념, 그걸 빗댄 대상이 있어. 보조관념. 요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방금 했잖아. 뭐가 있어야 돼? 유사성, 공통점 있어야 돼. 근데 범위는 어때야 돼? 달라야 돼. 범위는 다른데 유사점이 있어야 뭐가 성립하는 거야? 비유가 성립하는 거야. 이 비유에 뭐가 있어? 직유, 은유, 대유, 화류, 의인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 자, 이렇게 내진 않아요. 내진 않는데 미래를 위해서. 근데 자, 비유가 성립하려면 범위는 다르지만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또 이제 질문 봐라. 유사성, 공통점 있어야 돼. 그래야 비유가 성립이 돼. 근데 상징은
시 속에 원관념 자체가 아예 나오질 않아. 보조관념으로만 표현해. 그리고 공통점이 없어. 표현하려고 하는 원관념과 요 보조관념 사이에 공통점이 안 느껴져. 너는 비둘기 그러면 비둘기와 평화의 공통점이 느껴지냐? 닭둘기 뚱뚱한 새끼들 벌레나 날리면서 손에 있는 거 빡 뺏어 먹고 이런 새끼 똥내 칙칙하게 있는 새끼가 평화로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뭐 공통점 안 느껴지죠? 우연히 공통적인 요소 말고 우리나라 태극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해가지고 남쪽 북쪽 이러면 안 돼. 휴전선 비슷한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태극이잖아 이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그려졌을걸요? 원래 그 태극기 그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졌잖아. 이거는 남한과 북한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전부터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점이 전혀 없는 거, 이걸 상징이라고 그래요. 자, 볼까요? 상징은 비유와 다르게 원관념과 보조관념 유사점을 바탕으로 하지 않음. 자, 상징은 쓰세요. 상징은 유사성이 없어요. 그리고 본문에 원관념이 아예 안 나와요. 자, 여기다 쓸게요. 상징은 본문에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아요. 은유법도 사실 숨어있긴 하지만 추론할 수 있거든. 어느 정도. 근데 상징은 아예 드러나지 않아. 그냥 보조관념만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원관념이 뭔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좋게 말하면 다양성, 애매성, 모성이야. 그 함축적인 의미가 원관념이 여러 개가 되는 거야.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이라고 해요. 얘는 다대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조관념은 하나지만 원관념 여러 가지. 밑줄 치세요. 자, 이러고 내진 않아. 근데 우리 이해는 해야 돼요. 그래서 다대1,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대1, 여러 가지 대 하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관념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건 원관념 파악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럼 독자가 이게 무슨 의미가 원관념이 뭘까를 상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가 어려운 거예요.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독자에 써야겠다. 독자의 상상이 필요해요. 요럴 때 요걸 시적 긴장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긴장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위기가 긴장된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거 아니에요. 상상을 많이 해야 될 때 요거를 시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거꾸로 가야 돼.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 이거는. 자, 원형적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신화적 상징이라고도 해요. 쓰세요. 신화적 상징이라고도 해요. 신화 속에 나오는 상징이에요. 이거는 인류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예요. 보편적 상징인 거예요. 바다 그러면 뭐 문명, 인생, 삶과 죽음 뭐 이런 거. 자, 근데 특정 지역에서만 통하는 상징이 있어요. 그거를 관습적 상징, 다른 말로는 제도적 상징이라고 그래요. 야, 이거 진짜 개관하다 끝나겠는데? 일단 쓰세요. 제도적 상징. 요거는 십자가, 그럼 이거는 기독교 집안,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십자가하고 희생하고 뭔 상관이야?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는 십자가는 희생인 거야. 순교인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개인적 상징, 이건 다른 말로 창조적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 시에서만 특별하게 쓰이는 의미를 창조적 개인적 상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자. 자, 얘들아, 그러면 국화 있죠, 국화. 국화가 동양에서는 절개, 지조, 군자를 의미해요. 그럼 이건 무슨 상징에 해당될까요? 셋 중에. 동양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상징이야? 관습적 상징인 거예요. 근데 서정주의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 국화는 원숙한 삶의 경지를 의미해요. 그 시에서. 그러면 이건 무슨 상징이에요? 창조적 상징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비둘기 그랬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야. 그죠? 이거 어디에 될까 이거는? 애매하긴 한데 요즘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이런 거 보면 소외된 계층을 의미해요. 그 시에서만 그런 거죠? 창조적 상징. 그죠?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니? 다 중요해. 사실 다 중요한데 요거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지. 요것만 시험에 내냐? 아니야. 학생들을 낳기 위해서 오히려 요걸 내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 별이 나올 거거든요. 별은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물어봐. 별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요? 그래서 뭘 상징할 것 같아? 별하면 뭐 상징하니? 알고 있는 거? 별은 뭐 상징해? 죽은 사람들. 아, 죽은 사람? 그래. 뭐 신화 그리는 거 발도도 할 수 있겠다. 또 뭐가 있죠? 별은 멀리 있잖아요. 네. 손을 댈 수는 없어요. 사람의 손이 닿는다는 건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손이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멀리서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통경의 대상이도 되기도 해요. 우리 스타라고 하잖아. 아이돌 스타. 뭐 그런 것도 동경의 대상이지. 또 과거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나침반이 고장 옳지 나침반이 고장났어. 지도도 없어. 그럼 별을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별은 길잡이, 지침 이런 것도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중에 뭘로 쓰일 거냐? 모르지 뭘. 그러니까 이건 뭘로 쓰이는 거야? 대개로 상징으로 쓰일 수 있는 거지. 너는 나의 별이야. 이거는 은유, 비유. 뭐 나의 뭐 우상이라든가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별만 딱 나오면 무슨 의미로 쓰일지 알 수가 없어. 어려워. 그럴 땐 상징인 거예요. 자, 본문 가볼게요. 야, 이거 개가 너무 오래 걸렸다. 자르고 가자.